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안녕하십니까, 윤여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정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를 많이 싫어하죠. 정치는 마치 점잖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나 또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게 다 정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정치인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된 지 6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사 문제로 매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또 대통령이 앞으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인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이런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얘기를 풀어갈 아주 목소리도 좋고 펀칠하게 잘생긴 미남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글쓰기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사실 그 정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또 많은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그 선거를 거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윤 장관님하고 같이 앉게 돼서 사실은 상당히 영광스럽고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먼저 윤 장관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인선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번 청와대 수석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이제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좀 어떠실지요? 예, 한마디로 총평을 하라 그러면 실망스럽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강요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같은 이런 중요한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의 방향, 앞으로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국정의 방향과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내용을 보면 이 메시지가 분명치 않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된 인사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인선 내용하고 새 시대하고는 뭔가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는 인식을 국민들이 하고 있고 또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재를 골고루 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인사 내용은 역시 탕평 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게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언론들도 인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테크로 재산을 불리는 공직자 또는 예스맨 또는 해바라기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으로 들릴 만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인사를 평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인선돼서 이제 후보자들로 나온 분들이 과연 좀 할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겠느냐, 나아가서 이제 총리도 과연 책임 총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좀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예스맨이라든지 해바라기라고 평가했다는 것부터가 벌써 이미 자기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을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인선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국무총리 이제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홍원 이제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이분이 작년 그 4월 총선 때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공천 내용이 완전히 거의 막 친박 일색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당 안팎에서 1인 지배 체제를 만들었다 또는 당을 사당화했다 하는 이런 혹독한 비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혹독한 비판을 받은
그 공천 내용을 심사한 책임자였지 네. 않습니까? 이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미뤄봐도 이분이 대통령을 향해서 책임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본인이 후보자가 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에 대해서 언론들이 물어보니까 책임 총리란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예, 그것만 봐도 벌써 이분의 그 의식 속에는 책임 총리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헌법상 보장된 그런 국무총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또 활발하게 수행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람 중에는 상명하복, 웃사람의 명령을 충실히 복종하는 예. 이런 문화에 익숙한 분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 이제 그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뭐 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분이 법관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런 말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국정의 두 개의 축을 예. 경제와 법치로 이렇게 이제 삼고 가겠다는 뜻을 얘기한 일이 있는데 글쎄요, 이제 뭐 법을 공부한 분이고 법관 네. 출신이니까 앞으로 이제 법을 잘 지키는 저희 법치주의 를 네. 법치의 풍토 문화를 한국 사회에 그 뿌리 내리는 데는 예. 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병역 면제 문제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예금의 그 좀 급속한 증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질 논란이 계속 좀 있었고 했는데 과연 총리가 그 갖춰야 할 기본적인 뭐 자질 혹은 덕목이랄까요? 뭐라고 보시는지. 국무총리는 그 임무가 네. 국정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에 각각 자기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정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네. 많은 분야를 상당히 알아야 그래야 그 합리적으로 그걸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몹시 필요하고 네. 또 사람의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특별한 고난은 없는 것 같아도 하기가 어려운 자리라서 저는 평소에 대한민국 공직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자리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 금방 설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또 그런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하면 금방 무능하다는 평을 또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설친다 소리도 안 듣고 무능하다는 평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자기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하기가 까다로운 자리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그런 자질은 좀 어떻게 검증을 해야 하는지 뭐 기준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기준이 뭐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물어봐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국정에 밝으냐,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냐, 또 통찰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그 정홍원 그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 아들의 병역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현재로서는 게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 거긴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엔 지금 드러난 그런 문제점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이 이제 보통 사람, 자기를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반감을 산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정 총리 후보자가 공직을 그만두고 어떤 그 로펌에 있을 때 1년 8개월 만에 일하면서 5억 뭐 8천만 원인가 월 평균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이게 월 평균 3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걸 두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많은 서민은 말이죠. 네. 서민이 아닌 중산층까지도 네. 아마 1년 6개월이 아니라 16년 일을 열심히 해도 예금 통장에 500만 원 예금 못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1년 6개월 동안에 5억 4천만 원이나 예금이 늘었다고 하면서 이게 과하지 않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지 못한 다수의 우리는 뭐냐. 이런 적지 않은, 반발을 하는 예.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네. 예, 또 언론에서도 그분을 몹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유력 신문이 칼럼을 썼는데 네. 이렇게 했어요. 중앙일보에서는 이게 지난 2월 12일자인데 네. 이 정호원 총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그가 아무리 보통 사람이라고 해봤자 고지 들는 사람은 없다. 경위에 어찌됐든 혹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니 보통 사람인 척 하지도 말고 스스로 보통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기 바란다. 상당히 신랄하잖아요. 네. 예. 또 동아일보 칼럼은 이게 2월 18일자인가 그런데요. 더해요. 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권을 가진 이런 분들한테 보통 사람이 갖는 심정이 뭐냐 하면 부럽다 못해서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뭐 병역 문제 등등 네. 이런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보통 사람이라고 한 이 부분이 네.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샀기 때문에 앞으로 총리가 뭐 되신다 하더라도 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어떤 지지나 네. 이런 받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벌써 이게 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두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점이 더 걱정스럽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를테면 그 뭐 보통 사람 혹은 서민의 기준이 일반인들이 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또 불과 그냥 1년 반 만에 5억 4천만이라는 예금이 늘어날 만큼 월 평균 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과하지 않다 그랬단 말이죠. 예. 예?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이 유명한 변호사분들이 뭐 얼마나 돈을 버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어제 석간신문을 보면요. 예. 5선 의원이니까 중진 의원이고 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예. 새누리당의 정의화 의원이라고 네. 계십니다. 이분이 꼭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만을 얘기한 건 아니고 네. 다른 왜 강요 지명자 중에도 네네. 또 좀 문제된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분들을 향해서 이제 하는 소리인데 이게 당의 뭐 중진 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이래요. 네. 네.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그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 네.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많은 그 재산을 불린 이런 분들은 그런 고액 연봉자로 돌아가라. 예. 자기가 이런 그 보도를 보고 아주 놀랬다는 거죠. 자기도 잘 몰랐던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공직에 출세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연봉을 고액으로 받는 자리로 돌아가라. 사실상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 같은 그런 반발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고 네. 그래서 좀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논란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네. 시절에 이제 공보수석으로 모시고 있었잖아요. 네. 한 3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께 이런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을 기용을 안 하려고 그러셔서 네. 저도 몇 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질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유산을 받은 것도 있고 또는 부인이 친정에서 유산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사람을 안 쓰시면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까운 사람을 그렇게 버리시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김 대통령이 단호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벌었든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우선 돈과 권력 중에 한 가지만 가져야지.
한 가지만 가져도 이게 대단한 건데 둘 다 가지려고 그러는 건 과욕이다. 둘째, 재산이 많으면 어쨌든 춥고 배고픈 사람 생각 안 하게 된다. 네. 그리고 서민들이 안 좋아한다. 그래서 민심이 정부로부터 떠나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아까워도 쓰면 안 돼. 한 번도 그분이 고집을 꺾은 일이 없어요. 네. 예.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좀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역시 저 철학이 옳다. 저 원칙이 옳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총리 문제는 그렇고요. 아직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그 정부 부처의 네. 장관 후보자까지 이번에 임명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컨대 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뭐 국정 문제만이 아니라 그 미국 CIA 뭐 연관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국정 문제는 뭐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네. 또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CIA 말씀을 하셨는데 CIA라는 게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뭐 외국의 정보기관에 일하던 사람이 한국에 강요가 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본인 해명에 의하면 뭐 그냥 기술적인 자문을 한 것이지 뭐 정식으로 거기서 일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러는데 근데 저는 뭐 CIA 문제도 CIA 문제지만 보도를 봤더니 이 김 장관 후보자가 지명자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미국 갔다는 거죠. 예. 어린 나이인데 그러면 이제 그 어린 나이서부터 미국 시민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조국이니까 그 조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군복무를 했더라고요. 그죠? 네, 한 8년 정도. 네, 아마 그것도 뭐 이 했던 걸로 잠수함 알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핵잠수함 승조였으니까 상당한 충성심을 가진 미국의 아주 유능한 이제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김 장관 지명자가 문화적인 정체성으로 볼 때 네.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의구심이라고 네. 할 수 있고요. 또 뭐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 아닙니까? 가장 이제 가까운 우방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의 경우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갈등을 일으킬 때 어려서부터 미국을 조국으로 알고 교육받고 자란 사람으로서 그렇죠?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인종적으로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이번에 보니까 뭐 조국을 위해서 뭐 헌신 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던데 국적을 지금 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지금 조국은 한국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내면에서 사람의 그 속에서 마음 속에서 머릿 속에서 어떤 정체성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이른바 뭐 경제 주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제 분야 장관이니까 충실히 아주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저는 그 우려는 뭐 당연한 우려라고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적이야 뭐 한국의 지금 그 뭐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부분에 그 외국 출신의 분들이 이제 뭐 사장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확실히 정해지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한국의 어떤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요한 어떤 뭐랄까요 기술 주권이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과연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확실히 기능과 역할이 정해질 텐데 어쨌든 박 당선인이 이 부처를 만든 것은 말하자면 그 한국의 미래 뭐 성장 동력에서부터 국가 발전의 모든 전략을 여기서 만드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룡 부처라고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부처의 장관으로 이제 김종훈 장관 같은 사람을 쓰는 게 과연 합당하냐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박 당선인이 이 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상당히 대담한 저는 모험이랄까 실험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이 전에 없는 인사죠 또.
만약에 그런데 이게 뭐 성공하면 뭐 이제 좋은 일이고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이게 성공을 못하는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아마도 그 대통령의 그 권위나 그 지도력에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담한 모험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뿐만이 아니라 뭐 그 장관급으로 이번에 격상된 경호실 네. 뿐만 아니라 그 육군 참모총장 출신 이제 경호실장 이번에 맡지 않았습니까? 국방장관도 육군 출신이고 해서 네. 그 세 부분이 다 육군 출신인데 그렇게 되면 좀 국방 전략이나 아니면 군 조직의 문제나 좀 위험성은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이제 우리 군은 아주 오랫동안 육군 중심의 예.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전쟁의 양상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해공군 중심이잖아요. 네. 전쟁 초기에는 다 해군과 공군이 주력으로 싸움을 하고 육군은 이제 그 후에 들어가는 네. 이렇게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 구조를 육군 중심으로부터 해공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죠. 그런데 역시 아직은 육군이 강력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게 중요한 군 개혁인데, 이제 그러던 판에 이번에 이제 청와대 안보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안보실장으로 육군 출신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 이제 임명되니까 예. 이제 걱정을 좀 하는 건데요. 아마도 박근혜 당선인은 역시 이제 그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육군 출신이었고 네. 또 박 당선인이 청와대 생활할 때 한국은 역시 육군이 국정의 중심까지 쥐고 있다고 해도 맞다.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뭐 다 예편했지만 역시 육군 출신 장군 예비역 장군들이 다 국정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박 당선인도 무의식 중에 육군 중심의 사고가 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왜 꼭 육군 출신의 전직 국방장관을 시키느냐 하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방위는 안보와 국방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보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거의 국정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미국의 어떤 안보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 안보를 구성하는 요소가 군사보다는 경제가 더 앞에 간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만큼. 네. 왜냐하면 경제력이 있어야 무기나 그죠? 장비를 새로 산다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이다. 또는 외교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보실장 인사를 보면 혹시라도 박 당선인이 안보와 국방을 동일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김장수 안보실장이 먼저 국방장관을 지낸 분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육군 중심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훨씬 더 폭넓은 시야, 전략적인 판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군사만 했던 분 아니냐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외교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우리가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억지력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역시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의 생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육군 출신의 전직 국방장관을 기용한 것은 이건 합리적 인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로 돼 있던 것을 경호실로 이번에 경호실로 격상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분을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대통령의 신변을 지킨다는 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왜 국민이나 언론들이 그 경호처를 실로 승격시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냐 하면 과거의 경호실장들이 많은 폐단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상당히 그랬고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훨씬 그랬고 노태우 대통령까지도 그랬던 게 뭐냐 하면 대통령들이 경호실장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국정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50 때 그게 제일 심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50 때 청와대 근무할 때 많은 비서실의 비서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액세서리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다 대통령이 경호실장 통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대통령이 아침 집무실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비서실장이 아니라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상징적인 것인데 그런 게 그러던 시절을 다 기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차지철 씨 같은 경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걸 또 경호실로 승격을 시켰는데 또 참모총장 출신을 갖다 놓는다 하니까 이거 또 옛날 같은 폐단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의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경호를 삼엄하게 했냐면 신변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그 부족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면이 많습니다. 권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경우에도 육군 소장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대장으로 진급해서 대통령이 되니까 군 안팎에 선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료도 많고. 근데 베란간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위를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호를 삼엄하게 해서 대통령 권위를 이렇게 높이는 거죠. 상당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호가 의전까지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었죠. 전두환 대통령 때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보안사령관 했잖아요. 육군 소장으로. 네. 그렇죠? 그러다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역시 권위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권위를 무엇으로 보완할 거냐 하다가 의전과 경호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호실의 힘이 불필요하게 커지고 거기서 폐단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이마살치 필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경호실로 승격한 거라든지 거기에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출신을 쓴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언론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또 대통령의 신변을 경호하는 데는 군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긴 하나 저도 청와대 근무를 통상 9년을 해본 사람인데 네. 비서관이었지만 뭐 경호실 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제 그 10년 가까운 청와대 생활을 통해서 제가 터득한 걸 보면 대통령의 신변 경호는 군사작전은 아닙니다. 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이걸 군사작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인데 아마도 육군 참모총장 출신을 경호실장으로 기용한 것이나 또 경호실장으로 기용된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통합작전이다. 대통령 경호는 통합작전이라고 말하는 게 언론에 보도했더라고요. 그 말을 보면 역시 대통령 경호를 이걸 군사작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근데 전혀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터득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경호실 역사가 길어져 가지고 순전히 경호 업무만 전문으로 해서 연조로 쌓아온 그 전문 경호원이 있습니다. 예. 실장 시킬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전문 경호원 출신을 써도 될 텐데 굳이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육군 대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썩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군의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다. 경호실장의 격이 뭐 장관급 아니라 무슨 급이라도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일인데 육군 50만 육군을 지휘하던 참모총장 출신을 갖다 놓는 것은 군의 명예를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번 인사도 썩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 뭐 청와대 대통령 경호 근접 경우는 뭐 경찰 출신들이 경찰에서 보통 하고 외곽 경호를 보통 오랜 기간 군에서 이제 해왔는데 지금 이번 그 인사 결과를 보면 예전 30이나 50 때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을 사실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랬죠. 뭐 우려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0 때까지도 예. 군인이 했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도 초기 경호실장이 군 출신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게 아마 인습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군 출신들이 경호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그 경호실장은 군인이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도 하고 필요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군 장군 출신의 경호실장을 쓰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청문회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 인사 검증 범위나 뭐 수위를 두고도 또 여야 간의 논란도 있고 뭐 이런 상황 같아요, 보면. 예. 그런데 뭐 보면 김용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자진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새 총리 후보자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 스스로가 좀 너무 심한 뭐랄까요? 심한 뭐 검증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과연 이것이 심한 정도냐 아니면 당연히 이 정도의 검증은 필요하냐 그러니까 하는 논란이 좀 이른바 있습니다. 신상털기가 너무 그렇죠. 심하다는 이런 예, 뜻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직자 중에서도 강요,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런 공직은 역시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부에 있어 보니까 자질, 도덕성 두 개가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 큰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일수록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것은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으니까 또 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외부 사람한테 자문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관이나 이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부족한 경우는 남이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역사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랬습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나요? 자질이 달려서 그런 나쁜 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 학벌 좋고 그렇죠? 다 유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질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예는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근무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역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자질보다는 도덕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청문회 오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도덕성을 굉장히 까다롭게 걸르지요. 뭐 그래도 또 의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경우에는 보면 청문회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걸러지지 않아서 청문회에서 그걸 다 이제 검증하게 되니까 청문회가 너무 신상털기를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사람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불평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것은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더군다나 박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게 까다롭게 이 청문회가 된 것은 박 당선인이 야당 대표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본인이 요구해서 이렇게 까다로워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제 불편하니까 너무하지 않냐라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사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수위를 좀 높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수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많이 검증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액수가 무슨 얼마 이상은 문제가 되고 얼마에는 문제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세금을 탈루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많은 거액을 탈루한 경우하고 소액을 탈루한 경우하고 사법적으로는 형량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많냐 적냐는 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냐 안 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탈루액이 뭐 10만 원대냐 억대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도덕성에 관한 것은 상당히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이번에 뭐 인사와도 관련 지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1차 검증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가? 기본적으로 아니요. 이게 검증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이 이 검증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 신부들한테 물어보면
어렵지 않대요. 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예, 별로 수고하지 않고 거의 모든 자료가 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내각을 구성했을 때 강부자 고소형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걸 어떻게 놓치느냐 그랬더니 놓친 게 아니고 다 사실대로 기록해서 위에 올렸는데 위에서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냐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에는 정말로 검증 시스템이 없이 혼자 결정하거나 아니면 비선 측근이 몇 명이 결정했거나 그래서 검증 시스템이 아예 없거나 작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건 거의 어렵지 않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다 검증이 됐는데 당선인이 막 이 정도 수준이야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그 드러난 문제점들을 검증하는 게 하나 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언론도 금방 찾아내잖아요. 네네. 그게 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이렇게 깜짝 인사 혹은 밀봉 인사 그 대변인조차도 내용을 모르는 왜 이 사람이 인선됐는지를 모르는 설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인사 스타일 혹은 검증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시스템 과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이제 그게 이제 위험하지요. 왜 그러냐면 뭐 박근혜 당선인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네.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정부의 인사는 이게 사기업이 아닙니다. 이 국가 정부의 고위직 인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공적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적재적소의 사람을 쓰는 거죠. 적재적소의 원칙으로. 네. 근데 자기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공적기구에다 맡겨서 사람을 찾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 그러면 큰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의사결정에 공적인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없으면 모든 걸 대통령 혼자 자의적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그리고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사 스타일이 만일에 인사 스타일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까지 이게 연장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문제는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그럼 지금 인수위 수준에서 이런 식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모습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들 지금 좀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뭐 5년을 보게 될지 3년을 보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당에서 뭐 대표나 비대위원장 뭐 또 대통령 후보 네. 할 적에 보여줬던 모습이 늘 이렇게 당 조직을 수직적으로 딱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번 인수위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합니까? 혼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정부도 국가기구도 그렇게 수직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뭐 하는 건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우선 만약에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후에도 지금 같은 성격의 리더십을 계속 고집한다면 유지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시대의 흐름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박 당선인은 하루빨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지금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그런데도 전혀 지금 안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좀 그런 걱정은 들어요. 앞으로도 이분이 계속 이런 스타일로 갈 거 아닌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럼 이런 어떤 인사 스타일이랄까요?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되면서 계속 보여준 모습이 사실 일관된 그런 스타일인데 과연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어떤 배경이 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글쎄 그건 뭐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전에 한참 됐습니다만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박 대표 당에 계실 때 그 리더십에 대해서 본인이 규정자 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규정자. 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판단자고 내가 규정자라는 거죠.
예, 내가 옳고 네. 그런 걸 내가 판단하면 그게 끝이고 내가 규정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규정자 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걸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이 있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럼 어디서 그런 의식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그때 해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를 청와대에서 보냈습니다. 대통령인 아버지를 모시고 네. 예, 그때 우리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그만 판단자고 규정자였죠. 말이 곧 법 이상의 효력을 낼 때 아닙니까? 네. 예, 박 대통령 말씀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의 질서가 통용되던 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보 조직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국민까지도 수직적으로 동원하는 체제였잖아요. 예, 이 생활을 가장 그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 했다는 거죠. 박 대통령이 18년 집권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그 나이에 체험을 하는 것이 소위 원형 체험이라고 이제 그러던데요. 예, 인간은 누구나 그 원형 체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6.25 전쟁 후에 이제 모택동 네. 그 정권이 이제 안정기에 들어갔다 싶으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연구하는데 제일 먼저 모택동과 주울레이 성장기를 연구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성장기를 보냐 그랬더니 인간은 누구나 성장기 때의 가정 환경이 어땠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일생을 지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모택동 주울레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이라는 걸 예측하려면 성장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예? 미국 사람한테 그 말 듣고 네. 예, 그렇게 보면 그죠.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에도 성장기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학자들이 말하면 일반론인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판단자, 규정자 같은 이런 네. 의식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상당히 좀 두려워지는데요. 그럼 이런 인사 스타일이 사실상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볼 수도 바뀌지 있겠습니다. 않을 거라고 뭐 예.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본인이 이런 스타일로 해나가다가 계속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뭐 예, 매우 영민한 분이니까 바뀔 수 금방 있다. 깨닫고 바꿀 예. 거라고 저는 그런 기대를 하죠. 네. 네.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과연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뭐 쉽게 말해서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예. 예. 보세요. 그 좋은 인재를 쓰면은요. 권위를 같이 얻는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 좋은 사람을 쓰면 민심의 바구니를 함께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정부에서 있어 보면요. 청와대에 있어 보면 정말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사람 한 사람을 잘 쓰면 민심이 쫙 모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네. 사람 하나 잘못 쓰면 민심이 싹 터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도 여러 번 청와대 근무하면서 인사가 이렇게 예민하냐 네. 하는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우선 조선조 때 네. 예? 오리정성이라고 그러는 이원익 대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선조 때하고 광해군 때하고 인조 때 세 대의 임금에 걸쳐서 5번 영의정을 지낸 분입니다. 예. 거의 역사적으로 거의 유일한 분이다시피 한데 인조 반정이 났잖아요. 근데 아무리 광해군이 이제 포악해서 반정이 있었지만은 민심이 썩 좋지 않았나 봐요. 서인의 쿠데타가 이래가 반란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반정을 일으킨 쪽에서 민심을 빨리 달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 쓴 게 이원익 대감을 영의정으로 기용한 거예요. 딱 그 인사가 나가니까 민심이 그냥 진정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정이 성공하나 실패하느냐 하는 분수정에서 이원익 대감을 쓴 것으로 반정이 성공했다라고 후세에 평가받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고비였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만 보더라도 옛날 왕조 때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네. 동아일보 사장하시던 최두선 씨를 국무총리를 기용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아주 극렬하게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던 그 신문사의 사장으로 계시던 분을 국무총리로 기용했다고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타기 민심 수습, 민심 무마 그걸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취임 초에 장영자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아주 흉흉했지요. 예, 그때 국민들한테 신망이 높았던 김상엽 고려대학교 총장 네. 이걸 국무총리로 썼다고요.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겼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람 한 사람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민심의 바구니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 또 기대하면서 네.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세상을 위한 뜨거운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을 듣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소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네, 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만 25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5번의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정부니까 제외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이후만 따져봐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4번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4번의 대통령이 다 성공했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식으로 표현해서 창업과 수성의 차이를 몰라서 그렇다. 창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수성이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대통령이 되는 데만 총력을 기울여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건 정치인으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막상 국가 운영을 맡고 난 다음에 다 이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왜냐? 되는 데만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 된 후에 준비를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 되는 정도 능력만 있으면 국가를 운영하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키우면서도 대통령 노릇을 잘하기 위한 자질을 기르는 데 소홀히 한 이런 게 쭉 계속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국가 통치 능력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은 4일 후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국가 통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다. 그런데 국가 통치 능력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그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제도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 사람 쓰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길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외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미들 파워라는 소위 중진국, 중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마가렛 대처 영국 수천의 연구소 얘기한 일이 있는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게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능력 아닙니까? 북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따지고 보자면 저는 인사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나머지 중요한 일들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은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자질의 바탕을 이루는 기초적인 소양이 있다고 저는 평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고층 빌딩이 있잖아요. 솟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 높이와 그 화려함의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고층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보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 기초가
결국 얼마나 높은 빌딩을 올릴 수 있냐는 걸 결정하는 요소잖아요. 그것처럼 대통령의 국가 통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초를 이루는 소양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저는 두 가지로 평소에 얘기합니다. 하나는 투철한 공인의식이고 둘째는 민주적 태도라는 거죠. 예. 이 공인의식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본인이 가진 국가 권력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기 쉽다는 거죠. 예. 그리고 늘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 측근이나 가족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정신이 투철해야만 공인의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부패하고 권력 남용하고 역대 정권이 다 이런 폐단이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 대통령 되신 분들이 공인의식이 투철하지 않아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주적 태도죠. 민주주의를 그냥 헌법상 되어 있는 제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 그 자체가 민주적이라야 되는 겁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그냥 생활하는 방식이 그냥 민주적이라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민주적인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이래야 자연스럽게 하는 국가 운영이 저절로 민주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고 피를 흘렸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그 두 가지는 어떤 대통령이든지 반드시 갖춰야 될 기초 소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인사 문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적절한 기회가 오면 다시 또 제가 그 기초 소양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